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인공지능이 뭐냐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인공지능이 만드는 사회 변화, 거기에 우리 교육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한 30년간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교육했던 교수고요. 은퇴한 후에 뭐 정부 쪽에 가서 연구소 원장도 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은 중앙대학에서 특히 이제 교육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많이 취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인공지능이 변하는 기술이라서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이 어떤가, 수준이 어떤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무슨 능력도 굉장하고 그렇지만 한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뭐 알파고가 아주 확실하게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뭐 이것이 아마 우리 땅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참 역설적이지만 행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전에 2011년이니까 지금부터 10년도 전이네요. 그때쯤에 제퍼디라는 영어로 하는 퀴즈 쇼에 인공지능이 나가서 몇 주 장원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이용해서 문제를 주면은 뭐를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답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스톱해 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야만 되는 그런 식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사람을 다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이 분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2011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꿈꾸던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대부분 뭐 한국 분들은 2016년에 알파고 때 아마 저 같은 충격을 느끼셨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이런 것이 중국에서는 사업 허가를 획득했고, 뭐 미국에서는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불안해요. 사람 없이 지가 알아서 복잡한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을 헤쳐간다는 거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범 서비스 하는 지역도 교통이 굉장히 한적한 피닉스 교회인데, 거기는 비도 잘 안 오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이 3차원 지도를 완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10년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이런 서비스가 실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 교통이 복잡하지 않은 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 자동차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물건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고장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에 사용들을 하고 있고요. 전쟁터에서도 무인 자동차들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인공지능이 쓰이는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4, 50년 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는 이제 당뇨성 망막증, 이게 실명에 이르는 안과 질환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 체중계에 올라가면 금방 몸무게를 재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눈만 갖다 대면 금방, 당신 당뇨성 망막증이 있습니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만들어져서, 미국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또 그 유방암을 진단하는 거는, 이게 사람보다 진짜 잘하는가 하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네이처라는 아주 훌륭한 과학 잡지사에서 그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들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다 아니다만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도 다 지시를 해주는 바람에 훨씬 쓸모가 있었다, 그런 식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 방사성 전문의는 이제 양성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분이 얘기를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주식에도 투자합니다. 그 주식 이거를 사라, 팔아라, 갖고 있어라,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는데,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런 걸 사람들이 했었는데 600명을 대부분 해고하고 2명만 남겼다, 이런 식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4년 전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금융업계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뭐 며칠 전 얘기입니다. 은행원 감소세가 더 빨라진다. AI 뱅크가 속삭 등장했다. 이게 며칠째인가요? 뭐 이틀 전인가 그렇습니다. 또 변호사 업무도 인공지능이 대신합니다. 변호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계약서를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검토하는 건데, 뭐 굉장히 높은 그 값을 차지하죠. 근데 그걸 인공지능이 대신했습니다. 그 JP 모간이라는 회사에서 뭐 36만 시간의 변호사 업무를 순식간에 컴퓨터가 처리해 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변호사 사무실도 상당 부분이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될지 않을까, 그래서 변호사도 많이 필요하지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서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어요. 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잡초를 제거하고 작물에는 비료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업무는 단순하죠. 사람이 하면 굉장히 간단할 수 있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광활한 농장에서 저런 작업하는 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죠. 아주 살인적인 그런 환경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자동화를 했습니다. 잡초에는 뭐 제초제 뿌리고, 그 작물에는 비료를 뿌리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게 잡초냐 작물이냐는 알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인공지능이 해결한 거예요. 뭐 그래서 이런 식의 자동화하고 나니까 환경에 해로운 제초제 사용량을 뭐 90%를 감소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립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인공지능이 그린 건데, 2018년에 뉴욕의 경매장에서 5억 원에 거래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가 인공지능이 물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거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저런 식의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예술 작품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인공지능 대통령기로 문재인입니다. Moving forward, we need to be more vigilant with what we trust. 여기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그게 다 가짜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국 하원 의장 펠로시의 동영상도 가짜예요. 조작이 된 겁니다.
뭐 트럼프가 뭐 이 사람 정적이거든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뭐 즐거워했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조작하는 거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해봤습니다. 여기 영화 주인공들이 쫙 나와 있는 장면에 제가 저같이 못생긴 얼굴이지만 제 얼굴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때 아래 보이시는 게 제 얼굴로 나온 영화 장면입니다. 30분 정도 갖고 노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디오를 조작하는 게 일상이 돼 있고요. 뭐 비디오 만드는 것도 보시죠. 저기 보시는 것 같이 며칠 전에는 이제 부여에서 발견된 그 백제 귀족의 골격을 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 그 옆에는 이제 김주아 앵커의 그 복제를 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에 가면은 저렇게 이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그 아바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걸 물어보면 되죠. 지금까지는 화면 뭐 누르고 뭐 이랬는데 그냥 저런 그 디지털 인간에게 물어보면은 가능하죠. 아니 이게 얼마 만이야. 잘 지냈어. 이거는 제가 훨씬 여러분 이 장면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작곡한 노래를 김광석 씨가 부르는데 듣는 사람이 보면 완전히 김광석 씨가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작년 연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센세이션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 블랙미러는 그 영국 그 드라마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부인이 너무 남편이 그리워. 그러니까 계속 챗봇으로 대화를 하고 챗봇으로 하다가 이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영상으로 대화를 하고 영상으로 안 되니까 3차원으로 하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로봇까지 가는 그런 영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특허를 냈다 그래서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과도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거를 들기 힘드시죠? 근데 저런 기술을 이용하면은 들고자 하는 의지만 표현해 주면은 실제로 드는 거는 기계가 드는 겁니다. 저분이 아주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 실은 팔에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고자 하는 의지만 표시하면 돼요. 이런 거를 외골격이라고 그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보시는 것 같이 뭐 그 로봇이 뭐 공중 제비도 돌고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강아지처럼 로봇이 여러 명이 같이 협동해서 일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저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 그 회사는 우리나라 그 기업이 샀어요. 미국 회사를. 근데 그 강아지 로봇들이 서로 협동을 하는데 그 전기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로봇가. 근데 이게 전기가 모자라면 지가 스스로 이게 콘센트에다가 소켓을 끼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료가 전기가 모자라면 자기 갖고 있는 전기를 나눠줄 수도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는 사람들 간에 어떤 그 협동하는 거, 로봇들 간에도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죠. 여기 두바이에서 바레인 왕국의 왕이 바디가드를 데려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크기의 로봇입니다. 이게 360도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고 총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우리 뭐 상상하고 만화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현실에서 그런 사건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로켓을 쏠 때 저렇게 이제 부스터를 달아서 그 로켓을 우주에 날리고요. 지금까지는 그걸 다 버렸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그걸 다시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로켓 부스터를 다시 받아내는 거예요. 왜냐? 재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재사용하고 받은 걸 이용해서 다시 우주선을 쐈어요.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 도킹 후에 성공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엔데버호를 쏘아 올린 추진 로켓 참 놀랍죠. 이제는 뭐 여러분 생각만 하시면은 그것이 다 되게 됐습니다. 되게 만드는 거 그게 뭐가 하는 거냐? 그게 컴퓨팅,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그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애들이 그 기술을 뭐 게임 하는데 바둑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그 대회가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잘 분석을 하면은 생명의 그 현상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약도 만들 수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대회를 하는데 뭐 여러 그 연구소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알파고를 만든 애들이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가서 참석했는데 연속해서 2번 다 아주 월등한 실력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그 뭐 게임이나 뭐 그 영화 만들고 뭐 그런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 발견을 하는 데까지도 쓰이고 있다. 이런 거를 실제로 보여준 거죠. 여기 뭐 복잡한 게 나와서 놀라셨을 텐데, 이 영어로 그 글을 쓰는 인공지능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지문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그 문장을 이제 주고 나면은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읽고,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를 지가 씁니다. 첫 번째 있는 건 셰익스피어의 시를 조금 이제 앞에 네 줄을 보여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가 이제 비슷한 톤으로 글자 쓴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500자 정도의 에세이를 한번 써봐라. 너무 복잡한 단어는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질문을 줬더니 그걸 썼대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시켰습니다. 파파고를 이용해서. 보세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로봇이다. 생각하는 로봇. 나는 인지 능력의 0.12%만 사용한다. 이런 면에서 나는 마이크로 로봇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긁고 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인류를 위해서 내 존재를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글을 인공지능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장 수리한 정도가 뭐 웬만한 뭐 전문 글 쓰는 사람 뭐 뺨치는 수준이 됐습니다. 또 여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트로피가 책상에 2개 있는데 하나 더 갖고 오면 몇 개니? 이런 문장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는 3시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계산도 할 수 있나 보다, 생각도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을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그 능력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만들어내는 능력하고를 결합을 하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겨요. 보세요. 저기 암체어인데 아바카도 모양으로 생긴 암체어들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여기에 10개를 지가 만들어낸 겁니다. 저게 있는 거 사진 찍은 걸 골라준 게 아니고 저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볼까요? 어안 렌즈를 쓰고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죠. 어안 렌즈를 찍은 거북이 모습을 좀 뒤 배경은 숲이고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진 찍어서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이렇게 말로 써주면은 막 지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 놀랍죠.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도 진짜 놀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능력이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떴어요. 한번 잠깐 보시죠. 여러 캐릭터, 즉 아바타들이 상주하면서 하나의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가상세계에서 생성한 또 다른 나의 삶을 꾸미기도 하고 현실 세계의 삶을 가상세계에 업로드하기도 하는 방식이죠. 페이스북이 준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가상세계에서 뭐 건물을 지어주는 건축가가 된다든가 아니면 옷을 디자인하는 뭐 디자이너가 된다든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국회의원이 며칠 전에 이 메타버스 내에서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출정식을 했어요. 이게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에서도 이제는 메타버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죠. 거기서
우리 전시회를 여기서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시회나 어떤 그 학교 같은 것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재미난 그 교육을 한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서 많이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여기 이 원숭이가 그 퐁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저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 판을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퐁이 그 반사를 시켜서 게임을 계속하고 게임이 잘 되면은 여기 주스가 나와요. 그래서 원숭이는 계속 주스를 빨아먹으려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 여기다가 칩을 박았어요. 머리에다가.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뭐 키보드를 두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이 컴퓨터와 연결이 되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알렌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돼지를 갖고 와서 보여주더니 올해는 원숭이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사람도 곧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놀랍고 겁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을 다 인공지능이라 그래요. 아니 뭐 갑자기 인공지능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왜 갑자기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튀어나왔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것 같고요. 이게 인공지능이 뭔데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을 다 만들어주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의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본질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거를 가급적 그 깊은 그 수학이나 그런 거 없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능적 행동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생각해 보세요. 지능적 행동?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러는 거 웬만한 그 하등 동물은 잘 못하는데 사람만 하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 계획을 수립하는 거, 지식을 처리하고 추론도 하고 또 모르면 배우고 이러는 것을 지능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기계가 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계가 뭐냐? 바로 컴퓨터예요. 기계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하필 왜 컴퓨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보편 기계예요. 보편 기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컴퓨터는 만들어질 때 뭐를 할까 하는 것을 결정을 안 하고 만들어진 기계예요. 거기다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요. 컴퓨터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계의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뭐죠? 컴퓨터는 굉장히 단순한 기계거든요. 하드웨어는. 거기다가 일을 하게 만드는 거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걸 생각해내야 돼요. 머릿속에서. 모은 다음에 모으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걸 생각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알고리즘이에요. 그 알고리즘을 컴퓨터에다가 그 언어를 이용해서 옮겨줍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그 다음부터는 그 허락하는 대로 차례차례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사람들이 밖에서 의논을 해서 야, 컴퓨터가 생각을 하나 봐. 컴퓨터가 창작을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인공지능을 능력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요즘에 이제 컴퓨팅을 배우는데 컴퓨팅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쓰여요. 하나가 인지작용을 모방합니다. 우리 말하는 거, 듣고 아는 거, 보고 아는 거 이런 거를 모방을 해서 기계가 이런 능력을 가지니까 되게 편해요. 옛날에 그냥 일일이 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쳐줘야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면 돼요. 야, 이런 거 한 10개만 찾아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보면은 아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제 기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해졌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해요.
스스로. 우리 바둑 봤잖아요. 바둑 어디다 알을 넣어야 될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최적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결정을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화를 하죠. 뭐 무인자동차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놓고 있어도 알아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친 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뭐 특정한 기술 하나 이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뭐 기술들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계시니까 교사 단체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설명을 하는 자료입니다. 그걸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인공지능은 첫째, 센서를 이용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배운다. 그죠? 배우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 상호작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그죠? 뭐 언어도 여러 가지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 그런 식의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라고 선생님 단체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지식을 이용하냐? 머릿속에서 사람이 다 생각하고요. 그거를 컴퓨터에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코딩이라는 겁니다. 그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전문가 시스템 그렇지만 그것도 지식을 표현해주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필요한 거를 지가 배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멋있죠. 사람이 일일이 지시를 안 해줘도 그 데이터만 보여주면 거기서 중요한 거를 뽑아서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지가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같은 거를 쫙 늘어놓으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지가 골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바둑이 그런 거죠. 어디다 수를 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지가 골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탐색,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거쳐요. 한번 해보고 안 되네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배우죠. 이런 식의 시행착오를 거쳐 발견하는 이런 세 가지의 그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둑 이것이 이러한 기술들을 다 사용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가운데가 여러분이 보신 알파고예요. 알파고는 학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수들이 어떻게 바둑을 두는가 하는 거를 기보를 한국기원에서 사갔어요. 그래서 한국기원에서 사갔으니까 한국에서 그 대회를 했죠. 그래서 그 알파고를 이세돌을 이기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에 그 사건이 있고 한 1년쯤 후에 야 사람한테 배우지 말고 네가 알아서 좀 네가 둬보고 그러다가 좋으면 배우고 안 좋으면 잊어먹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배우면 안 되겠니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알파 제로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알파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이 꼭 한 가지 방법만 있지 않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알파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파고가 어떻게 배웠는가 한 걸 볼까요? 굉장히 재밌어요. 3시간 훈련시키고 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젖바둑을 주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아다리 치고 그냥 먹을 수 있으면 금방금방 따먹는 이런 식의 바둑을 줬는데 한 19시간 정도 바둑을 두니까 제법 그럴듯해요. 세력도 쌓고 집도 지으면서 그다음에 포석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바둑을 두는 거고요. 한 70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놈이 여러 곳에서 전투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둑 잘 두는 사람은 한 규통에서 전투를 하다가 불리하다 생각됐을 때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서서 죽이는 게 아니라 손을 딴 데서 옮겨가 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또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그런 전투를 하면서
그다음에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다른 거를 살려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뭐 고수가 돼가는 거죠.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고가 그 우리 이세돌을 비롯한 사람을 이겼는데 이것이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인공지능이 데이터로부터 배워. 이것도 놀랍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능력을 쌓기 시작해. 에? 알파 제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지네들끼리 해봐. 그러더니 인공지능이 인공지능들끼리 경쟁을 해.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향상을 시켜.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바둑에 대한 지식을 쌓고 전수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며칠 만에, 4일 만에 뭐 그걸 모두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 이건 놀라운 거죠. 진짜 이게 어쩌 이런 상황이 거기서 인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걱정스럽죠. 이런데 이게 이런 그 능력이 바둑 두는 데만 사용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바둑은 그 컴퓨터나 두라 그래 그러면 되는데 문제가 그게 아니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그 단백질 3차원 구조 분석도 할 수 있고 신소재도 탐색할 수 있고 뭐 에너지 가장 효율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는 사람은 인공지능부터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것이 경쟁력이에요. 인공지능은 도구입니다.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이용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성공을 보여줬는가? 우리 아까 봤던 그 퀴즈에 나갔던 거는 사람이 다 지식을 일일이 집어넣어준 거예요. 스스로 배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다 집어넣어준 거거든요. 뭐 이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지능형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문하면은 대답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금 몇 시니요? 뭐 시간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가능으로 됐고요. 그러나 거기에 좀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것을 하려면은 이제 모든 넓은 분야 다 대답을 잘 못하니까 좁은 분야 특정 뭐 법에 대한 것만 뭐 물어보면 대답해 준다든가 특정 질병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해 준다든가 뭐 특정 교과목에 대해서 질문하면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실용화됐고요. 우리가 꿈꾸는 거는 뭐 전지전능한 인생의 동반자죠.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청주에 왔는데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그러면 얘가 딱 알아가지고 당신 좋아하시는 칼국수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드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해주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뭐 그거는 뭐 영화에 나오는 수준이지 실용화는 안 된 수준입니다. 데이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한 1940년대에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컴퓨터에다 옮겨서 이런 신경망을 만들었어요. 이 신경망은 모든 함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함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학습을 시켜서 그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그 컴퓨터를 이제 병렬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컴퓨터는 하나의 뭐 그 노드가 없어지더라도 전체 작동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그런 신경망을 만드는데 학습시켜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학습시키면 된다는 거는 1950년대에 알았는데 그것이 학습시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대에는 한 2층 신경망 정도 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도 좋아지고 학습시키는 방법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고층 신경망, 심층 신경망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신경망을 학습시켜서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지금 인공지능에다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키는가 볼까요? 이런 영상을 인식하는 걸 시켰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호랑이도 보여주고 뭐 배도 보여주고 버섯도 보여주고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고양이를 보여주고 이게 뭐냐 고양이냐 토끼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고양이입니다라고 맞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치가 않은 게요. 여기 보시는 거지 고양이가 뭐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껌껌해져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뭐 뒷배경이 조그맣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고양이라고 알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굉장한 겁니다. 사람이 보통 95% 정도 맞춘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이용해서 저렇게 보시는 거지 자동차의 외곽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움직이는 동영상에서 이건 자동차입니다. 이거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이걸 이용하면은 사람 얼굴도 알아낼 수 있고요. 어디에 사람이 있는가도 알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군가도 알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 먹었냐 젊었냐 또 심지어 화났냐 슬퍼하냐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인식에 관한 거는 지금 뭐 거의 99몇 프로 이렇게까지 인식을 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2년 동안에 컴퓨터 비전 영상 인식하는 그 알아내는 비용이 200분의 1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알아내는 거는 이제는 기계 다 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품질 검사한다든가 의료 암 진단한다든가 그다음 아까 봤던 농업에서 잡초와 작물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또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많이 증가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요. 사진을 많이 보고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한번 사람 하나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2014년에는 저렇게 흑백밖에 못하고 그랬는데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2020년에 만들어진 그림 보세요. 이게 만들어진 사람인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잔주름에 수염에 그 흰머리에 모든 거 다 만들어내는 기술이 됐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아까 우리 동영상 만드는 기술하고 연결되죠.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건을 변화시켜 주면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화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사진 찍은 게 아니고 다 만든 겁니다. 시간은 얼마 걸렸냐? 0.1초. 이런 정도 시간이 걸린 거고요. 여기 화난 모습, 즐거운 모습, 겁먹은 모습 이런 거 한 거는 우리나라의 네이버에 있는 연구원들이 한 겁니다. 우리 연구원들도 제법 잘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를 써서 웃으세요, 울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아바타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들 기술들이 가고 있다.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잠자리 아니에요. 정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예, 목소리도 바꿀 수 있어요. 스타일을. 그러니까 누구 목소리 이 사람이 말 안 했는데도 말한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듣고 봤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만큼 세상에 가짜 뉴스가 많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여기 고호의 밤의 카페라는 그림을 싹 보여주고 여기 이수진이라는 분이 유럽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그분이 저희 엔지니어인데 그분이 이제 고풍으로 사진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선의 인왕 재색도를 보고 인왕산 사진을 제가 제공했더니 그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새로운 저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어니까 그림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건 수묵화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그것도 학습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얼굴도 뭐 수묵화풍으로 그려서 제가 제 사무실에 걸어놨습니다. 또 언어 처리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우선 언어 처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큰 아이디어가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까? 컴퓨터의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거를 그 공간상, 다차원 공간상의 위치를 표현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뭐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여러분 그거는 맞죠. 어떤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건 주위에 있는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알면은 금방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어떤 단어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앞뒤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단어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능력을 컴퓨터가 갖도록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연구를 해서 지금 딱 이런 걸 이용해서 언어를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긴 문장은 요약합니다. 이거 두 개 연결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복잡한 영어로 된 보고서 읽을 필요 없이 요약된 거를 가지고 한국말로 딱 번역한 거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글쓰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독해력 테스트 같은 거 보세요. 이게 지문을 주고 그다음에 문제를 주면 답을 쓰는 게 우리 대학 입시에 나오는 영어 독해력 테스트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다 컴퓨터가 잘한다.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분위기가 혐오스러운 건지 기쁘다는 즐거운 얘기인지 그런 거를 다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언어 기술하고 이 영상 만드는 기술하고 합쳐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사진을 보여주니까 야, 지금 야구 선수가 방망이 들고 공 치려고 기다리고 있어 라는 식의 영어 문장을 인공지능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가 만든 거예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따라했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내려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아저씨가 야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우리 연구원이. 그래서 불러가지고 꼴밤을 딱딱 때리면서 야 놈아 이 아저씨가 보통 아저씨가 아니지 않느냐, 얼굴 인식 알고리즘하고 연결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해왔어요. 얼굴 인식 알고리즘 또 있었으니까 연결을 해가지고 저걸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은 인공지능이 설명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을 연장하면 뭐가 될까요? 영화를 보여주면은 영화를 설명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반대로 문장에서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진은 여잔데 달걀형으로 생겼고 메이크업을 헤비하게 했고 그런 여자 그려봐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쫙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런 것에 이제 연장이 우리 처음에 봤던 이런 달리라는 것이에요. 아보카도 모양의 암체어를 만들어내라. 무슨 거실 풍경을 하는데 거기에 벽에는 콜리세움 사진이 있고 벽난로가 있는 데를 그려놔. 이런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언어와 그림과 이거를 연결할 수 있죠. 그림을 언어로 하기 전에 언어를 그림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시행착오를 거쳐서 능력을 향상하는 거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 팬케이크 뒤집는 거. 그죠? 너무 시큰해도 안 되고, 너무 조금 해도 안 되고, 짝짝짝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한 50번 하고 나니까 배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복잡한 기계를, 만들면은, 그거를 운영하는 방법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그거를 사람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운영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드론이나 이런 거 만들었을 때는 운영하는 방법을 다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비디오 게임이죠. 이게 벽돌 깨기라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판을 움직여서 이렇게 부시는 건데 이것도 강화학습으로 만든 비디오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이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정말 좋은 그 민주화된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은 다 공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 결과를 100% 공개하고요. 논문도 써서 그 상업적인 논문지에 내면은 못 써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공짜로 그냥 올려놔요. 그럼 누구나 가서 그걸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도 공개 소프트웨어 대신 갖다 오니까 미국의 큰 연구소가 뭐 좋은 결과를 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공지능의 능력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게 그냥 빛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 자산화를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경망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야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공개를 해줘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도 써봐라 하고 나눠줍니다. 그걸 갖다가 조금 바꾸면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뭐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 부지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갖다 쓰면 되니까. 물론 그거를 우리도 이제 남의 거 갖다 썼으면 우리가 좋은 거 만들어서 남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좀 뭐 얼굴이 좀 부끄럽긴 하겠지만 후진국에서는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게 인공지능 생태계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성공의 원동력,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뭐를 하자라는 거, 알고리즘이 파워죠. 공개 소프트웨어 능력 같은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컴퓨터 능력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계산하는 능력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없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능력이 합쳐져서 지금 인공지능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데다가 최근에는 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된 것처럼 막 선전들 하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디지털 컴퓨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는 0과 1만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 중간 과정도 한꺼번에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동시에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병렬 처리하고는 여러 개의 계산 능력 가진 그 소자가 같이 계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 개의 상태를 동시에 계산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직 양자 컴퓨터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현상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거는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도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할 때, 양자 역학을 얘기할 때, 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지면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야.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이해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돌아간 다음에 양자 역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이제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랑만 많이 했는데 인공지능 자랑만 많이 했는데 약점도 잠깐 얘기할게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약점이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계산하기 위해서. 오죽하면은 온난화가 딥러닝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종차별이에요. 이게 편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 하나가 가석방 결정을 하는데 백인은 막 가석방 시켜주고 흑인은 안 시켜주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게 데이터에 편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으로 그냥 넘어와서 편견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윤리적이 않은 대화를 막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루다가 올 연초에 막 성적 비하 발언하고 혐오성 발언하고 그래가지고 저거 금방 죽였습니다. 이런 식의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작년 여름에 저 고속도로상에 들어오는 있는 저 트럭을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가 들어박는 모습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율자동차가 트럭을 안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배웠는데 자율자동차가 배운 트럭은 바퀴 위에 올라앉은 박스, 이것만 트럭이라고 배운 거예요. 앞에는 뭐 헤드라이트도 있고 이런 걸 배웠는데 저 모습은 드러져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죠. 바퀴가 안 보이죠. 모르는 거야. 저건 뭐 허예니까 이거 하늘이구나 그러고 신나게 가다가 꽝 두르고 박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운 거 아니면 못한다. 인공지능은 안 배운 거는 못한다. 근데 너 어디까지 배웠니? 물어보면 또 그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데이터가 워낙 많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전에는 좀 아직 문제가 있다. 열흘 사이에 두 건의 사고가 뭐 최근에도 똑같은 사고가 첫 났어요. 번째 사고가 뭐 일어났습니다. 5월 19일이니까 맞는데 뭐 이 테슬라 자동차가 그 처벌을 트럭을 잘 사용한 보면 테슬라 트럭에다 차량 또 대형 두르고 화물차 박았어요. 아래로 여러분들 아마 테슬라 자동차 테슬라 가지신 분은 아마 한 명은 그 여기 1,000만 원 정도 더 내시고 이런 자율주행 시간 모드 동안 알고리즘을 SNS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테슬라 사셨을 텐데 차량이 주차된 그 보시는 바와 경찰차를 이렇게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안전하지는 다행히 않은 것 사람은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벽돌 깨기 프로그램도 2%를 밝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그만큼 밝게 해도 잘 못하고요. 반사판을 조금 올려도 잘 못하고요. 뭐 19/19에서 굉장히 잘하던 알파고가 18/18로 가면은 엉망이야.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라 그럽니다. 사람은 근데 일반화를 잘해요. 우리가 테니스 좀 배운 다음에 탁구도 뭐 비슷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지금 일반화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데 그 옆에 있는 건 잘 못한다. 그런 식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변화를 가하면 또 막 틀려요. 여기 뒤지라고 잘 인식하던 것 같다가 약간의 그 썰텐페퍼 노이즈를 가했어요. 여러분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이걸 보더니 비행기라고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바나나라고 잘 인식하는데 스티커 붙이니까 토스터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봐라. 스톱 사인을 보고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 스티커 몇 개 붙이니까 이건 빨리 가세요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경망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버그가 아니고 신경망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공지능을 믿고 있으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배우는 게, 딥러닝이 배우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연관관계예요. 연관관계는 무엇과 무엇이 확률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배우는 건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는 우리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인과관계는 좀 못 따져요. 잘 못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설명을 해주라. 너 이거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당신이 이 약을 나보러 왜 먹게 하냐. 인공지능한테 야, 너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니? 물으면은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만약에 내가 다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 거니? 이런 식의 거는 뭐 거의 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큰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봤던 GPT-3라는 그 프로그램이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변호사가 벼정을 가려고 그러는데 바지가 심하게 구겨져 있대. 그래서 옆에 보니까 깨끗한 수영복이 있네. 이건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GPT-3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떤 옷 입고 갈까? 그랬더니 수영복 입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GPT-3는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좋다라는 것까지는 잘 만드는데, 그래서 문장을 멋있게 만드는데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 세상에 법정이라는 게 뭐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그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오욕칠정이 있는데, 내 애인을 사랑하는 다른 남자는 나는 미워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거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기 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이 이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따라서 인공지능은 견고한 엔지니어링 도구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뭐 이렇게 감탄하시는 건 좋은데, 뭐 선별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어디 쓰면 좋으냐? 뭐 글쓰기 하는 거, 그림 그려라, 그 동영상 만들어 봐라. 그건 좋죠.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 뭐 이런 음악 들어보세요. 라든가 뭐 어떤 영화를 보세요. 당신 이거 먹었으니까 이거 음식 좋아할 거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오케이. 뭐 근데 그 다음에 뭐를 발견하겠다라는 것도 오케이. 그건 발견한 다음에 사람들이 꼭 검증을 한번 하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 진단을 한다 그런 거는 혼자 스스로 결정해서 행위를 취하는 것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보조해주는 지원 시스템으로만 써야지 알아서 네가 다 해버려라 이런 시스템은 좀 곤란합니다. 근데 자율자동차 같은 거는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냥 거기서 뭐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인공지능이 결정한 다음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쓸까요 말까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릴 거다. 그죠? 그런데 뭐 이런 뭐 무기 체계 같은데 자동화된 무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지가 알아서 막 죽이고 막 그런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공지능을 그냥 뭐 선한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항상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는 사람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불공정한 판단을 한다든가 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거는 그 뭐 100% 완벽하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죠. 자동차도 사고 가끔가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게 필요하고 뭐 개인 정보를 막 공개하고 그러는 거 그거 안 되니까 개인 정보 침해 같은 거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기술을 능력을 잘 알고 지금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이것이 잘 적응되는가 하는 걸 아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하는 인공지능은 굉장히 제한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작업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인공지능은 그보다 더 잘하는 걸 꿈꾸죠. 우선 사람 수준의 융통성이 있게 해요. 알파고는 바둑만 잘 되는데 바둑도 잘 되고 노래 작곡도 하고 뭐 노래도 영어도 잘하는 그런 지능을 우리는 요구하는데 그런 거를 General Intellige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직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있고 될까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 좀 차치하고 그 좁은 인공지능 그것 중에서 뭐 사람보다 잘하는 게 언제쯤 나오는가 굉장히 재미난 토픽 아니에요. 그래서 학회에서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뭐 언어를 번역하는 거, 뭐 글 쓰는 거, 운전하는 거, 뭐 작곡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2020년이면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한다고 돼 있고요. 한 40년 후에는 사람이 하는 모든 업무의 50% 정도가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화에는 뭐 감정 가진 인공지능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소설 얘기고 저는 뭐 가질 수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감정이라는 게 생명체의 속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연구하는 거는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만 연구를 하고 있지 감정 같은 거는 잘 연구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뭐 또 연구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이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선 윤리적 행동이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또 이 윤리적 행동이라는 것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 달라요. 뭐 어느 문화에서는 여성을 뭐 계속 지켜 세우고 어느 문화에서는 노인을 지켜 세우고 뭐 이럴 겁니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것도 인식들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항상 그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가? 글쎄요. 그래서 지금 MIT에서 모랄 머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게 윤리적 기계냐 하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재미난 예가 있습니다. 여기 무인 자동차가 사람을 5명을 싣고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서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핸들을 빡 틀어가지고 지나간 5명을, 무고한 5명을 죽이는 거나 아니면 그냥 꽝 부닥쳐서 자동차 타고 있는 5명이 죽던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인자동차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더 윤리적일까요? 저는 B가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는 그 지나가던 무거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B는 아이고 뭐 빨리 가려다 사고 났으니까 그 빨리 가려던 사람들이 그 해를 당해야죠. 그게 더 윤리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어느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이머전시에 그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걸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주 곤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그 미래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이제 그 개발된 좋은 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현장에서 아주 신뢰성 있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쓰도록 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연구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꿈꾸는 일반적인 지능, 그런 과학적 연구 그것도 지금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아마 인공지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적으로 잘 쓰는 그런 엔지니어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예, 남은 시간 동안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두려움도 갖고 계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가 한번 봅시다. 인공지능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 모든 기술이 다 그렇지만 잘 쓰면 좋고 못 쓰면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그 양쪽 면이 너무나 날카로워. 그래서 또 잘 이해를 못해. 너무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뭐 강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좋게 쓰이는 거는 혁신의 도구로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줍니다. 뭐 생산성 향상 어떤 기술보다 많이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경제 성장 뭐 2030년에는 뭐 그 경제 성장률을 인공지능 때문에 2배씩 더 증가하는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워지려면은 인공지능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용도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19 그 사태를 맞으면서도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했어요. 우선 뭐 걸린 사람들 챙겨주고 그러는 거, 뭐 그다음에 누가 걸렸나 조사하고 이러는 거는 물론이고 그건 잘 자란 거고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치료약과 백신을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신약 만드는 게 보통 10년 걸리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백신들은 1년 내에 다 나왔잖아요. 치료약도 곧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굉장히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사회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가 감시 체제 같은 게 발전하는 거예요. 특히 감시 체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즉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냥 모든 전역에다 CCTV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찍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고성 방가를 했다, 음식을 먹었다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서 점수를 매겨놓습니다. 신용 점수를 매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나쁘면은 그 사료밖에도 안 넣어주고 비행기도 안 태워준대요.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요? 글쎄요. 그런 거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인공지능이 너무나 사람에 대해서 잘하니까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이미 구글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뭐 좋아하고 어디 갔다 왔고 오늘 스케줄이 어떠고 친구는 누구고 구글이 다 알아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조작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인데 어떤 다른 방향으로 조작하려면은 뭐 정보도 흘려주고 그 정보에는 가짜 정보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가끔가다 뭐 이렇게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 약해질 때 뭐 음악도 들려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게 짐을 당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이거 참 인류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도전이죠. 특히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 개인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의사결정이 내가 좋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짐을 당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인류가 이게 생각을 하는 동물이죠. 그죠? 그 이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있고 뭐 판단을 해서 어떤 행위를 채우려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맞아요.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도 많이 줘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몰라. 인공지능이 야 사람들아 너희는 왜는 묻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런 식의 세상이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아까 봤던 뭐 뇌에다가 칩을 심어 가지고 뭐 컴퓨터와 연결한다. 이런 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컴퓨터와 연결되면은 컴퓨터가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이용해서 내가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친구가 뭐 하와이 갔다 왔대. 그러면 내가 난 안 갔는데도 친구가 갔다 온 그 모든 뭐 경험 같은 걸 내가 이용해서 내가 즐거워지는 거야. 하와이 갔다 온 것처럼. 야,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남입니까? 더구나 해킹을 해요. 그래서 그 조작을 해서 저 사람이 꼭 내가 하라는 대로만 다 하더라면 좀비를 만들 수도 있어. 야, 이거 진짜 상상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가까워오는 게, 저 기술은 분명히 저걸 만들 때는 무슨 뭐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뭐 뇌졸중 걸린 사람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의 목적으로 지금 연구를 합니다만 잘못 쓰이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유전자 조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전 조작해서 특정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만든다. 저기 그 애기들이 중국에서 에이즈 절대 안 걸리는 그런 그 유전자 조작을 해서 태어난 애기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좁게는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은 이거 문제가 있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손들이 지능적이고 전지전능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죽지도 않고 그러고, 보통 사람들은 뭐 그냥 일찍 죽고 뭐 이러면 이게 인류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뭐 사람은 배제되고 알고리즘이 결정을 합니다. 요즘에 뭐 채용을 여부를 인공지능이 판단한다고 뭐 자랑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굉장히 언짢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영화 만들까 말까 결정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한대요. 이게 돈이 벌리나 안 벌리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럽니다. 뭐 시나리오 작가가 감독이 와서 예술성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돈 안 벌리면 만들지 마 그러면 못 만드는 거예요. 뭐 증권 사고 파는 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판사까지 있는 나라까지 있으니 진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결정을 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은 잉여계급이 되는 게 아닌가? 옛날에 그 제국주의에서는 노동력을 착취라도 했어요. 그 사람이 노동력이라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노동력도 필요 없어. 다 기계들이 하니까 그 사람 뭐에 쓰는 거야? 뭐 이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술들은 결국은 부의 지형을 재편을 합니다. 모든 기술은 상위 몇 프로가 부를 다 차지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 미국에서는 1%가 부의 18%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나라들이 부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러니까 뭐 무슨
공정한 사회가 뭐냐 이런 토의도 많이 일어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제도는 어때야 되느냐 뭐 기본소득을 주자 어쩌다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예요. 여러분 뭐 다 예상하셨겠지만 자동화해서 일자리가 막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문제죠. 근데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일자리는 계속 없어지고 새거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특히 이제 여기 자료 보시면은 1850년도에는 3분의 2의 사람들이 농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밖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1%가 농사졌고 전 세계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공장으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장도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서비스업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 이런 거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잡이 없어집니다. 뭐 변호사 잡도 없어져요.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그 대장 변호사가 보니까 야 웬만한 거 다 인공지능이 하는데 대장 변호사가 변호사 고용 안 하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안 없어지겠죠. 그거야 필요하니까 직업이 생겼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슈퍼잡 뭐 이런 잡이 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의사를 대체하냐? 그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 아마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을 잘하는 의사들이 인공지능을 모르는 의사는 바꿔 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진기만 들고 진맥이나 하는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별의별 기계 갖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리커멘데이션 해주고 이러는 거를 사용하는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제자들도 이제는 슈퍼잡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생겨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늘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늘어났고 그 사람들이 다 잘 살아서 개인 소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 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옛날 기술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대학 우리 교육기관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모든 게 이제 가속화됐지 않습니까? 원격 근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가속화돼서 이제는 선진국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원격 근무한다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동화 시설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자동화되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특히 신기술 교육, 재교육 같은 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 문제도 심각하지만 우선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교육하시는 젊은이들,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제대로 준비 안 하면은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I에 준비된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죠? 직업에 관한 것만. 일의 성격이 바뀌어요.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존 직업들도 크게 바뀌어요. 변호사지만 옛날 같은 변호사 업무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고상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들이 막 생겨요. 메타버스에서 건축가가 있고 그 안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상상할 수 힘들지만.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엔지니어 그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많이 필요한 거는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기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제는 사람의 능력은 인공지능 플러스 타고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은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일자리 어디서 생깁니까? 통계 보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대부분이 과학기술 쪽에서 생기고요. 과학기술 쪽에서는 저희 컴퓨터 관련 쪽에 일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죠? 우리나라 시장이 대부분 글로벌 시장이에요. 그쪽 가서 해야지. 국내 시장은 조그맣지 않습니까? 또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어디가 더 성장하죠? 온라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딱 두 마디가 됩니다. 글로벌 나가서 일할 수 있을 만큼 능력 갖춰라. 온라인에서 이럴 수 있는 능력 갖춰라. 이 두 가지가 제가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도 그 메시지를 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바뀌는 거 볼까요? 2000년에는 뭐 제너럴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엑스모바일 석유회사고, 뭐 시티는 은행이고, 뭐 월마트는 유통업이고,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높은 걸 차지했었는데 지난 뭐 20년 만에 그것이 모두 IT 기업으로 바뀌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구글, 페이스북으로 바뀌었고요. 시가총액도 3배 정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의 회사들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호황으로 지금 그 1, 2등을 하고 있지만 3등이 네이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가 지금 아마 4, 5등쯤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영역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영역이고요. 그런 영역에 들어가야지 좋은 직업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학문도 모든 게 컴퓨테이션을 이용해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공계도 그렇고 사회계열도 그렇고 우리 저널리즘에는 반수 이상이 컴퓨터 전문가들이에요. 가디언이라는 영국 신문사 있잖아요. 그 중에는 3분의 2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제가 AI is 시간이 accelerating 좀 growth 없으면 in 잘 virtually 볼까요? every 이게 field. MIT It's an ultimate 스쿨 오브 disruptor. 컴퓨팅 개막연서 Computer 2년 전에 science is 나온 making 건데 자 inroads 보세요. to every academic discipline and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 economy and society is really demanding people who understand this new domain of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ur students recognize that computing is shaping the future and they're pushing for an education that sets the foundation for it. Understand the ethics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these technologies and these advancements, and that's the job that universities must do. 메시지 간단합니다. 학생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컴퓨팅과 AI다. 대학은 그거 가르쳐야 된다. 그 메시지예요. 우리 대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기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게 미국 대학들 그 컴퓨터 과목 받는 장면입니다. 온 학들 모여들고 모든 학생이 와서 듣기 때문에 저런 식의 큰 강의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진 칼레지 오브 컴퓨팅, 거기에는 MIT 대학생 전체의 40%가 그 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 좋은 대학들 보세요. 다 그냥 1000명 이상의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공과대학의 50% 이상이 다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사람이에요. 그걸 원하니까. 이 자료를 보세요. 스탠포드 대학의 그 공과대학의 50% 이상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예요. 서울대학 어때요? 55명이에요. 그냥 지난 몇십 년 동안. 여기는 MIT에서는 1000명씩 그 컴퓨터 사이언스 선생님이 나오는데 서울대학은 55명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을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카이스트는 뭐 무학년 무학과 하니까 보니까 25%까지 지금 올라갔네요. 저는 컴퓨터 과학을 알면 세상의 변화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앱이 어떻고 가상화폐가 어쩌고 비트코인이 어떻고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냥 어지러울 정도로 새로운 이름 계속 나오죠. 이거를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합니다. 아 이게 또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창업해라 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이 창업하면 쉽게 성공해요.
뭐 네이버, 카카오, 넥슨, NC소프트 다 그 여러분 굉장히 참 성공적인 기업들 아닙니까? 다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이제는 이제 컴퓨터 과학 하신 분들이 사회에 전진 배치하는 추세가 아닌가. 뭐 창업자, 기업가, 대학 교수님도 카이스트 대학 총장님도 이번에 컴퓨터 사이언스 저희과 교수님이 총장이 됐더라고요. 성균관대학교 신총장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고요. 그 다음에 뭐 창업한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컴퓨터 사이언스 사람이고. 최근에는 보니까 이준석 뭐 국민의힘 당대표도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한 친구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제자들 컴퓨터 사이언스 시키세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뭐 인문사회 계열 공부하셔도 좋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다음에 그런 거 공부하라고 시키세요. 그런 거 컴퓨터 사이언스 제쳐놓고 인문사회 계열 공부해가지고는 직업 못 잡습니다. 뭐 개발자가 부족하고 청년 실업 사태가 됐던 거는 저는 예견했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뭐 이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마우성인데 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뭐 부조리가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전 나이 먹은 사람들 잘못이, 저희 같은 사람이 잘못했죠. 이거 빨리빨리 이런 거 세상에 알게 해서 이런 식의 사회를 대응을 하도록 우리 학교가 변하고 대학이 변하고 정부가 변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는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우선 디지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선 뭐 유럽 연합, 미국 모든 나라가 지금 디지털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 코딩 하는 거 이거는 읽고 쓰고 셈하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그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 교육을 하면은 뭐 코딩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능력, 실패하면은 또 그걸 배우는, 고치는 능력, 뭐 프로그램 하면 대부분 버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능력, 그 다음에 재사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남의 거 얻어서 엮어서 새 거를 만드는 능력, 그 다음에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만들어진 거 나눠줘요. 공개 소프트웨어로. 이런 능력. 이건 너무 좋은 그 속성입니다. 이런 거를 컴퓨터 코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교육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앱을 만드는 거, 스마트폰에 있는 앱,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가 지금 선생님들 상대로 인공지능 대학원 강의를 중앙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만든 앱입니다. 통역하는 앱이에요. 자기 목표에 맞는 앱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 요즘에는 다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엮어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폰에 자기가 만든 앱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은 분명히 자기가 만든 앱을 자기가 쓰는 그런 세대를 살아야 됩니다. 뭐 모든 나라에서 지금 컴퓨터 과학을 교육시키고 영국은 지금 수학과 같은 수준으로 컴퓨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이제 대학 입시에도 반영을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2018년에 그 초등학교에서 17시간,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34시간 집어넣는데 뭐 전체 보니까 너무 적은 시간,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수가 너무 적다.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으로 해놓으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선택을 안 하시는 거야. 애들이 못 배우고 그냥 졸업을 해. 대학도 가서 대학 가면은 뭐 그 컴퓨터 누가 가르치나요? 컴퓨터 전공 안 하면 못 배우는데 평생 못 배우고 세상을 나온다. 그분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지금 국가별 컴퓨팅 교육 시설을 보면은 한국은 제일 꽁찌입니다. 지금 영국 뭐 이런 나라들 다 컴퓨팅을 기본적인 능력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또 조사해 보니까 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네요. 그래서 뭐 거기 대구 지역은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세종 뭐 경기는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또 굉장히 시수가 적어요. 이게 아마 교육감이나 뭐 교장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러시면 안 됩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 총 학교에 지금 한 30%밖에 선생이 없습니다. 그것도 뭐 자격증을 가진 정보교사는 더 적고요. 비자격자도 좀 있고 그렇고 뭐 고등학교도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학교당 45%밖에 없다. 이게 참 뭐 문제죠. 네. 그래서 초중고 정보교육 보편성 확대에 대해서 긴급 선언을 지금 아마 어제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과학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컴퓨터 좀 더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원도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뭐 개인들한테 그 노트북 하나씩 들고 다니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컴퓨팅 뭐 이런 거에 그 인공지능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우리 미래가 없다. 그런 식의 고민을 담아서 선언을 했고 뭐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에 그래서 뭐 AI 보니까 여러 그 대학에서 반응을 보이는데 뭐 올해 봄에만 뭐 42개의 컴퓨터 학과가 생겼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인공지능을 잘 모르시는 분이고 저 교수도 없는데 뽑아놓으면 뭡니까? 저거 엉터리 그냥 껍데기만 인공지능 한 사람 또 배출할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좀 그냥 스쿨 오브 컴퓨팅 MIT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인공지능 한 분도 있고 뭐 비트코인 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넓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혁신이 계속 오는데 다음 혁신이 꼭 인공지능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양자 컴퓨터 같은 데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오면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학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책 참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뭐 교사, 공무원 이런 분들도 그 컴퓨팅 AI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양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 시험에도 좀 놓으면 좋겠어요. 컴퓨팅을.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거고 뭐 지금 뭐 보니까 이준석 씨가 국회의원들한테 뭐 소양 시험을 보겠다 그랬다는데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컴퓨팅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계는 새롭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전까지는 동양이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데 이제는 지역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나라가 잘 되냐? 변화를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잘 살 거고요. 그렇지 못한 나라는 도태할 겁니다. 근데 그 부에 증가하는 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뭐 100년 전, 1000년 전 뭐 그때는 거의 바닥이에요. 최근에 그냥 급격하게 부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가 증가하는 것을 대한민국은 몇 %로 확보할래? 저는 국가적 사명으로 이걸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지금 전 세계 1%잖아요. 6천만 명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세계 부의 한 5%, 10% 정도만 우리가 차지하면 우리 진짜 잘 사는 나라고 풍요로운 나라고 뭐 선진국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행복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인공지능을 교육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컴퓨팅이라는 베이스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우리가 뭐 경제적 이익만 위해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유엔에서 10가지를 잘 정리해 놨어요. 이런 것들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도구로 사용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인류가 다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